국제물포럼 물의 가치 주제 제 세션 10일입니다. 세션 10일이 아마 우리 이 국제물포럼 주제하고 가장 적합한 제목인 물의 가치 인식과 제고 방안에 대해서 11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션은 이제 세 분의 발표자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 또 필요하면은 우리 이제 플로어에 있는 원칙적으로는 플로어가 없지만 여기는 특별한 세션이기 때문에 플로어 참여자가 있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면은 주시면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진행은 여기 보니까는 세 분의 발제자가 있는데 한 분당 대략 한 20분 정도 할애를 하고 요 이제 각각의 발표를 갖다가 전체 발표를 다 듣고 한 5분 정도 장례 정리를 하고 다시 이제 그 네 분의 토론자 혹시 이제 플로어에 질문사항 같은 게 있으면은 그 질문을 먼저 듣고 다시 이제 발제자가 간단히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청중이었으니까 좀 더 이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 이 세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물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제안할 그런 사항들이 좀 나와주면은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무리하게 제 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있는 김진영입니다. 제가 이 전공이 경제학인데 경제학 있다 보니까는 좀 잘 따진다고 이렇게 이제 시시비비를 잘 이렇게 이제 건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상대를 갖다가 전 누구라도 좋아하고 호의적입니다. 편안하게 제가 혹시라도 무리한 은사를 쓰더라도 아마 그게 본의가 아닐 거라고 좀 양해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하게 없으면 여기 첫 번째 주제 물의 가치 확산과 물 거머던스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이제 이 주제를 명지대학교 조성경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조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물의 가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물 정책이나 물 위험 등에 대한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또 그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한 9개월 동안 사람들이 트위터나 뭐 여러 가지 블로그나 혹은 뉴스 등에서 물이라는 그 키워드를 넣고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를 봤더니 긍정적인 게 주를 이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감성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걱정 혹은 흐리다, 뭐 여기 조금 의외로 있었던 건 물대포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썩다. 그러니까 그 긍정적인 거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거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오염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연관어도 보시면 유사한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셜 분석을 해보니 언급량이 한 9개월 동안 1000만 건 정도가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분석을 해봤는데 유튜브는 한 12,000건 정도가 검색이 됐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요새 이제 주로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검색들을 많이 하시니까 물이 시사나 경제 혹은 장소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자연재해나 혹은 뭐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오염의 문제, 이런 것들 차원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다고 알 수 있습니다. 물의 본질적인 가치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인류의 건강이나 식량 안보나 에너지 공급이나 또 도시 유지나 생태계 유지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물은 땅이나 공기나 에너지하고 결합해서 생명, 사회, 경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안전한 식수 사용, 또 위생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인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물은 아주 다각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물을 자원으로서 지속 가능하고 또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반면 물을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도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할 부분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단순하게 천연 자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일종의 서비스의 그런 그 요건으로서 물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데 물이 굉장히 소홀하게 우리가 다루거나 물을 아니면 오용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의 또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92년도에 더블린 선언에서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 물은 유한하고 취약한 자원이고 생명과 개발 그리고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 요소이다.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거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개발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물은 핵심적인 요소라는 걸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개발과 관리는 사용자 뿐만 아니라 계획 주체, 정책 입안자 등이 모든 단계에 참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물 관리의 기본 원칙에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의 필수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모든 경제적인 이용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경제적인 재화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서 이 영향이 사회, 경제, 환경 그리고 우리 삶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 위험과 물 부족은 불가피한 위기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무관심, 부실한 인프라, 또 수질 오염, 무분별한 도시화와 개발 등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험 그리고 물 부족의 문제는 정치적인 의지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 또 사람들의 인식과 실천을 통해서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엔은 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물의 다중적 가치를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 또 가치를 조정하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수원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건 이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의 공평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 권한 부여를 교육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데 이거는 물의 본질적 가치와 삶의 모든 측면에서의 물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해서 교육하고 또 사람들의 인식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하나의 원칙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하고 혁신할 의무가 있다. 이건 아마 K-워터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작년 6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물과 관련해서 물 관련 위험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이런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에 대해서 중요도를 한번 평가를 하라고 했더니 저는 이거에 조금 깜짝 놀랐는데 1순위가 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고 뭐 이런 시점에 물이 1순위로 나왔다는 게 제가 사실 이거를 발표를 하면서도 이게 뭔가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올해 7월 달에도 같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순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면 뭐가 제일 위험할까 우리한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는 물 부족이 제일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건 바뀌었습니다. 전염병 확산이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아마 코로나에 대해서 나아지겠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 이게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을 한 것 같고 물 부족은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순위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사이에 워낙 탄소 중립이니 기후변화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위로 쭉 올라온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회적으로 혹은 언론이 얼마나 이슈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 정도는 달라질 수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물과 관련해서는 뭐가 제일 위험할까 했더니 화학물질 오염이 물 환경을 위협한다라는 게 제일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세 플라스틱, 세 번째는 기후변화였습니다. 물의 가치는 그럼 어디에서 사람들이 찾을까?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인류의 건강 차원에서 물의 가치를 가장 높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태계 유지, 식량 안보, 에너지 공급, 식수 이 순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할 텐데 왜 식수가 저렇게 뒤로 밀렸을까라는 것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건강과 식수를 유사한 그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서 식수를 조금 구체적으로 떼놨더니 후순위로 밀린 게 아닌가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물의 가치를 범주 개인과 국가로 나눠보고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 문화적 차원으로 나눠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가치는 식수 사용, 또 에너지 공급, 또 인류 건강, 문화 정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고 국가 차원에서 물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 또 식량 안보, 생태계 유지, 도시 유지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높게 평가하는 건 인류 건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합니다. 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물의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규정하고 여기에 어떤 영향 요인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실천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ECD에서 물 거버넌스의 개념과 원칙, 효율성, 효과성, 신뢰와 참여 이러한 범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도 물 거버넌스가 정말 필요할까? 우리는 물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별로 특별한 의식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물 서비스가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가끔 뉴스를 통해서 어디서 뭐가 나왔다라든가 수돗물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굉장히 다각도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휴식의 관점에서도 보고 우리의 건강 차원에서 생존의 관점에서도 보고 경제적인 가치로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체감되지 않을 때는 별로 사회적으로 그냥 아무런 논의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렇게 다각도로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라도 그 문제가 아주 사소하더라도 이게 아주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그것도 아주 빨리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앞으로 물 관리 혹은 물 서비스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좀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를 통해서 논의한 내용에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막 논의를 해서 결론을 냈는데 이게 의사 결정인지 그냥 논의인지 권고할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좋은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꼭 그 논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의견을 냈는데 받아주지 않냐 이렇게 되면 이거 그냥 형식 아니냐 이렇게 흐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거버넌스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버넌스인지 밝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 거버넌스의 프레임을 보시면
하나는 정보,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그 두 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만날 때 우리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할 때 중요한 그 6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가독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로 막 수치를 써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가 그냥 사람들이 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보 공개가 신속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이런 게 그 갈등을 빚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일단 여기까지 먼저 공개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일단 공개하면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솔직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속성이 떨어지면 과거에는 정보의 정확성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SN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짜 뉴스도 너무 빨리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빨리 신속하게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정보가 공정한 정보의 공정성도 중요하고 또 정보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는 굉장히 많이 공개하는데 우리가 쓸모없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거는 보안 이슈하고 충돌하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참여의 문제, 이해관계자는 참여의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관심 이슈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참여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참여 수준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참여의 원칙과 참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버넌스에 있어서 그 참여의 범위와 수준 이건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청중으로서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사실은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할 때 이런 것들을 사전에 원칙적으로 정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기에 이 내용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버넌스 운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의사결정 그룹과 논의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파이널 결정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논의가 있었으니 이 의견을 가급적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냐에 대한 것들을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물 관리와 관련해서 그 거버넌스를 전담할 수 있는 그 전담 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계속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혹은 시민단체가 계속 이런 것들을 유지하면 이제 시민단체가 과거하고 다르게 어떤 하나의 색깔을 갖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에 대한 그런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커뮤니케이션 전담기구에서는 정부나 기관의 일방적인 홍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검증하고 의견 개진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게재하고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또 온오프라인을 이용해서 누구든지 질문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 전담기구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이거는 그냥 가안이지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우리 그 어떤 대한민국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은 굉장히 낮고 언론의 자유가 굉장히 수준이 하락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론에서 많이 다루면 그게 이슈가 되더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언론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의 자유가 상당 부분 하락했고 또 허위 조작 정보가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상세한 그런 공유와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정책 결정 그리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또 시민 행동의 변화 그리고 시민의 지원 확대를 통해서 개혁을 좀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공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도 공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10가지 지침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정을 보면 행정부나 공공기관이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면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뭔가 정보를 막 제공해야 되고 아니면은 막 비판을 막 받는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잘못된 인지로 된 커뮤니케이션의 형태를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전제 조건은 당사자인 주체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물에. 그러면 K와트에 물어보면 일단 굉장히 방어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이거 너무 기본이지만 상대에 대해서 존중하고 또 인정하고 배려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형식은 갖춰야 되니까 얘기는 해. 그냥 우린 들을게. 근데 바꾸진 않을 거야. 뭐 대부분 이제 이러한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느끼도록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막 겹쳐가면서 사실은 물 위험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의 위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물의 위험 그리고 물의 가치에 대한 거창한 무슨 공공 커뮤니케이션 거버넌스를 떠나서 일단 사회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우선 물의 가치가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가 그리고 이제 경제적 가치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물에 대한 위험이 정대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 대중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주제를 적절한 시간 관리가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가 두 번째 발제자 김창희 교수님께서 직접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창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춘천국제물포럼 물의 가치에서 제2용수를 고려한 국내 수도 시스템의 효율성 분석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고자 왔습니다. 본 연구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대학원의 김영준 석사과정이 함께 진행을 한 연구였고요. 그래서 해당 연구는 2020년도 K와터로 인해서 연구원의 연구 지원으로 이루어진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단행본이 나와 있는 형태고요. 그 단행본의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발표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올해도 나중에 리미테이션이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올해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기재부의 경영평가위원이 되면서 K와터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연구가 1년 정도 미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금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내 제2용수 관련해서 효율성 분석 연구가 타 국가 대비 부족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중수도 관련한 효율성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착안을 해서 이 연구를 기획을 했고요. 특히 국내 문헌들과 국외 문헌들 중에서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와 관련해서 해외에서는 아무래도 물이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안 좋다 보니까 수원이나 이런 것들이
제2용수와 중수도에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굉장히 적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착안을 했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효율성 분석에서 실시한 분석 방법론을 사용했고, 분석 결과 각 시도별로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이 상이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래서 각 수소 시스템의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 제언을 하였으나, 이제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조금 제가 줄여서 발표를 하느라고 도별로는 제외를 하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결과만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물의 가치와 제2용수는 앞에서 그 다른 교수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셔서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이 뭐 필수적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2015년도에 미시간주의 그 플린트 시의 수질 오염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뭐 낡은 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을 신뢰할 수 없거나 물과 관련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성장은 불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결국 물은 효율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대전제를 도출을 하고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물의 책임 있는 사용과 그리고 물의 낭비를 막기 위한 재사용 부분에서 이제 그 물의 공급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그런 과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경영학에서도 그 리비짓 인텐션이라고 재방문율을 매장에서 조금만 높이면 실제로 매출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여러 가지 판촉 활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운 물을 깨끗하게 하거나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물을 혹은 한번 사용했던 물을 재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제2용수를 적극적이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 재사용이 쉽다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에서 물을 재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물 재사용 연구가 우리나라에서도 활성화가 되어야 했을 텐데, 그러면 물 재사용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해외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해외 문헌들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수자원 인프라 관리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물 재사용을 도입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자주 수자원공사의 사장님도 바뀌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곳에서는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투입이 과연 가능한가 라는 정치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그 재사용 수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런 수자원 사용 관리의 기저시설인 수도 시스템에 대한 성과평가 체계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가라는 부분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수도 시스템 평가에 획일화된 기준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까 앞서서 이제 좌장님께서도 그리고 앞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실제로 각 나라별로, 국가별로 혹은 대륙별로 수자원 시스템의 특이성이나 혹은 그런 환경은 굉장히 상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화된 성과평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를 할 수가 없고, 우리도 이제 중수나 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수도 제2용수를 하는 입장에서 어떤 것이 적절한 변수인가를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적인 수자원 인프라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결국 대규모 비교가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각 지자체 간의 체계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 포락 분석을 이용해서 국내 17개 지역으로 나누고 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를 세 절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상수도 시스템이고, 하나는 하수도 시스템, 하나는 중수도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문헌 연구를 진행을 우선 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시스템 효율성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물 공급을 하는 효율성과 그리고 두 번째로 물 이용을 하는 효율성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에서 이 물 공급 효율성을 주제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대부분 투입 요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이 직원 수와 유지 관리비를 투입 요소로 많이 사용하였고요. 산출 변수로는 이제 그 급수 수익 수납액이나 물 급수량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연구가 2018년도의 연구에서는 전기 사용량을 투입량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요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한정된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가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에서도 국가별로 비교가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별로 시도나 자체에 사는 인구 비율도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얼마만큼의 전기를 들여서 깨끗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성이 물 이용 효율성인데요. 이것은 주로 도시별로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물 이용 효율성과 같은 경우는 자본과 그리고 물 사용량, 그리고 산출 요소는 GDP나 GRDP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즉 지역에 그 물 공급이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는 국내 연구들이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국내 연구가 존재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연구자들이 물 관련된 효율성을 분석하고자 해도 결국 해외 요인들을 따와서, 저도 역시 제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이기도 합니다만, 국내의 특수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해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변수들을 이용해서 일단 진행을 했는데, 이런 요인들도 추가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국내에서 물 관리를 하는데 이 물 이용 효율성에 대해서 적절한 변수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문헌 연구는 하수도 시스템 효율성입니다. 하수도 시스템 효율성도 상수도 시스템 효율성만큼 자주 연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수도 시스템 효율성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하수 처리 효율성과 수질 개선을 고려한 하수 처리 효율성, 즉 두 개의 방향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역시 국내에서는 일반 하수 처리 효율성에 집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논문들이, 여기 나와 있는 논문들이 이제 주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투입 요소로는 운영 비용이나 자본 비용, 그리고 물건비 등의 사업비가 들었고, 그다음 직원 수와 같은 이런 주로 오퍼레이팅 코스트와 같은 형태의 비용들이 이렇게 투입 요소로 활용이 됐고요. 산출 요소로는 하수나 폐수를 얼마만큼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단일 산출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수 시스템의 효율성 두 번째인 수질 개선을 고려한 것에서는 여기에서 동일한데 어떠한 추가 변수를 고려했냐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감소 정도나, 그리고 암모니아 질소의 감소량, 그리고 색화학 적산소 요구량 감소량 등을 산출 요소로 사용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이제 undesirable output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CO2 이미션과 같이 이런 환경 오염을 시키는 값들을 얼마만큼 감소시켰느냐로 역효율성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한국의 연구는 지자체별로 연구가 되기보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별로 연구가 되거나 혹은 지방하수도 공기업 등으로 한정이 돼서 연구가 되었다는 한계점을 찾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문헌 연구로 중수도 시스템 효율성입니다. 이게 연구량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이 줄였는데도 이제 시간을 맞추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물 재이용 관련 제도 정책이 지속적으로 계속 보완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제 재이용수 사용은 해외에 비하여 아직까지 보편화 및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에 적용을 시켜서 연구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어떤 변수를 쓰나라고 찾아봤더니 해외 중수도 시스템의 효율성 역시 두 가지 방향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용수 처리 효율성과 제2용수 이용 효율성 등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다수의 연구 모형들이 순환 모형을 적용을 해서 두 효율성을 둘 다 결국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투입 요소로는 폐수 방출량이나 폐수 발생량, 폐수 처리 비용, 그다음에 투자 비용 등등이 사용이 되고 있었고요. 산출 요소로는 뭐 저수량이라든지 제2용수 생산량 등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 제2용수 이용 효율성을 위한 투입 요소로는 제2용수 생산량이 다시 투입 요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산출 요소로는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제2용수의 이용량,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 모형과 어떠한 방법론을 사용했고 자료는 어떻게 수집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효율성 측정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효율성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다 거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자면 함수적 접근법과 그리고 비율 접근법, 생산성 지수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산성 지수법과 비율 분석법은 좀 단순하다 보니까 그 결과 역시 단순해서 해석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그 결과가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단점도 동시에 존재를 하고요. 함수적 접근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지만 이 함수를 비용 함수를 어떻게 도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처럼 제2용수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 시스템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코업 더글라스 생산함수라든지 이런 함수들을 이용해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이 있어서 제가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것은 기존에 많은 해외 연구들에서 그리고 국내 연구들에서 사용했던 자료 포락 분석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포락 분석법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계점 중에서 비용 함수의 정확한 도출이 어렵다는 부분을 이제 완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게 처음부터 함수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선형계획법의 한 형태로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모든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고요. 또한 효율성 비교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과 비효율성의 발생 정도 역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장에 나오는 이 DEA 모형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DEA 모형은 결국 효율적인 프론티어를 도출한 뒤에 그 프론티어에서 각각의 디시전 메이킹 유닛이라고 불리는 의사결정 단위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고 그 떨어진 정도가 어느 정도고 또 그 떨어진 정도와 그 X축과 Y축의 좌표로 인해서 어느 곳으로 이제 벤치마킹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워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도 나온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이게 2020년 당시에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 자료가 2018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들여다봤는데 상수도 통계, 하수도 통계, 산업 폐수 발생, 그리고 처리 현황,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 통합 재정 통계, 지역 소득 등 다양한 이제 통계청이나 혹은 뭐 수정공사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구했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각각 17개 지역, 서울시부터 시작한 광역시와 이제 각각 도 그리고 특별시까지 포함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서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설정을 했는데 네, 바로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상수도 시스템 모델 하나, 그 다음에 하수도 시스템 모델 하나, 중수도 시스템 모델 하나. 원래는 하나의 효율성 모형만을 작성하려고 했습니다만 하나의 효율성 모형을 작성하기보다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문헌 연구에서 첫 번째 효율성과 두 번째 효율성 그리고 그 두 번째 효율성들끼리의 순환 모형 형태를 가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다 가운데 있는 블랙박스 이피션시라는 걸 측정할 수 있게 한 그 투 스테이지 네트워크 모델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효율성들을 각각 측정을 하였고요. 이 중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역시 중수도 시스템인데 중수도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의 이제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최초로 분석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이 요소들이 전부 다 해외에서 가지고 온 요인들로만 구성이 되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추후에 고려되어야 될 부분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효율성이 어떤 부분들을 측정하는지는 각각 변수와 변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떤 논문들에서 참고했는지의 참고 문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효율성의 정의도 이런 식으로 다 나타냈으니까 저희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책자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상수도 시스템과 하수도 시스템은 옆에 국내 논문들이 참고 문헌으로 꽤 들어가 있지만 중수도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 국내 논문이 전무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겠지만 17개 시도를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7개의 광역시와 그 다음에 네, 특별시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와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이 굉장히 우수한 형태로 나타났으나 네, 중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은 매우 열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매우 열등하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 17개 시도에서 최하위 한 3개 정도 안에 들면 열등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수도 시스템과 중수 이용 효율성 간에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낮은 중수도 시스템 효율성은 결국 낮은 중수를 이용하는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부산 역시 비슷했는데 부산은 하수도 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열등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와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가 있는 곳인데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모두 굉장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수도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도 하수도 시스템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수도 시스템 효율성이 열등해서 상수도 및 중수도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가 그 광역시들 중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는 대전도 마찬가지고 하수도와 중수도 시스템 효율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상수도 시스템이 독특하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상수도 시스템과 중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은 굉장히 우수했으나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성이 매우 열등해서 많은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상수도와 하수도, 중수도 시스템의 전반의 효율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물 공급 효율성과 제2용수 이용 효율성 같은 경우는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나타나서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하고 세종 이제 특별자치구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새로 아무래도 그 설계를 하고 이랬다 보니까 제일 좋게 나타난 것 같은데 모든 시스템에서 사실 크게 흠잡을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계나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의 수자원 국가들과 비교를 한 결과는 아니고 전체 우리나라의 시도들만 가지고 비교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정할 수는 있지만 자세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저에게 따로 이메일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K워터에서 나온 단행본에 실려 있을 데이터를 전부 다 실어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국내에서 매우 부족한 제2용수를 고려한 물 효율성 평가 시스템을 최초로 제시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나오는 자료 중에서 그나마 우리나라와 물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에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찾아서 그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저희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로 해서 국내를 평가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시사점이 될 수는 있지만 물론 초기 연구다 보니까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최대 한계점으로 저는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중수도 시스템을 과연 이것이 이제 명확하게 측정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즉 우리나라의 것으로 우리나라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해외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국내에서 상수도 하수도 연구도 있었지만 해외에서 상수도 하수도 연구와 변수들을 따져보면 그 변수들이 명확하게 일치하는 것도 있었지만 일치하지 않는 변수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앞으로 그 물정책 포럼이나 혹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어서 어떤 변수가 더 적절하겠다라는 것을 산정해 나가야 될 향후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정확하게 딱 20분 지났습니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교수님이 아주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고 마치 발표를 보고 있으니까 이공계 발표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다음은 우리가 그 아주대학의 윤태영 교수님이 유역 통합을 위한 통합물류관리법 제도 개선 방안인데 호주의 사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윤태영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약간 제목이 조금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그 통합 유역을 이제 좀 부탁을 받았는데 그 호주가 사실은 약간 그런 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하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까지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살짝 바꿔서 유역 통합 물 관리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 해서 호주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점을 말씀드리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의 유명한 머레이 달링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역을 통합 물 관리를 어떻게 이제 제도를 어떻게 정비했는지 말씀을 드리고 그 호주 연방수법의 그 주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하고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 현황 및 문제점인데요.
2018년도에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이제 물관리 기본 오랜 수건 끝에 이제 제정이 했는데요. 이제 통합 물관리 정책이라는 어떤 물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어떤 수자원 이제 환경 뭐 변화 이런 거에 대비한 이제 수자원의 지속적 이용, 수질 보전 개선, 뭐 이해관계 등 조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의 이제 전환점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래에는 수량은 그 국토교통부에서 담당을 해왔고 수질면에서는 환경부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게 통합적으로 안 하고 서로 이제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국토부가 담당하던 수량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을 해서 이제 환경부가 어떤 물 환경, 그러니까 물 환경과 생태 관리, 수질 업무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수량 수질을 관리하는 게 이제 2018년도 물관리 기본법의 제정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건전한 물순환이라는 목표하에 지금 3대 혁신 정책하고 6대 분야별 전략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이제 산적한 과제가 많은데요. 뭐 지금 아시겠지만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이 감소를 해서 뭐 불투명 수면 증가해서 물순환 체계가 왜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 수량 제가 이제 가장 문제점을 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아직까지 수리권이 이제 정리가 안 된 건데요. 특히 수량 분야에서는 농업용수의 체계적 관리가 시급해서요. 약 67%가 농업용수인데 관행 수리권이 여전히 많이 인정되고 있고, 또 하천수 사용료 감면으로 절수 정책 추진의 한계도 있고요. 또 실사용량이나 수요 파악에 어렵고요. 지하수는 아직도 또 이제 토지화하고 결합이 돼서 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아직도 이제 그 어떤 수자원이 그래도 한정돼 있다 보니까 환경 보존과 관련한 물 분쟁 이런 게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대구하고 경북은 한참 유명한 사례고요. 또 최근에 이제 제천하고 영월도 그 소각장인가 뭘 때문에 또 이제 물 분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다음에 수량과 수질 이외의 다른 물 관리 업무는 여전히 뭐 수재해 같으면 행안부, 그다음에 농업용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 뭐 수력발전 산업통상자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기관 이제 관리 업무도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법은 만들었지만요, 물관리 기본법 만들었지만 이제 어떤 거기 부족한 부분 같은 것도 또 보완을 해야 되고, 물관리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 통해서 단순히 그냥 수질과 수량을 환경부로 이관한 것만 가지고서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그게 주로 통합 물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뭐 지하수라든가 하천수 이런 거를 총합적으로 고려한 어떤 체계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물에 대한 어떤 통합 관리 이런 거를 이루어야만 진정한 물관리 일원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수리권 문제라든가 이제 분쟁 조정 절차 이런 거는 아직도 지금 조정도 민법상 화해 효력적법은 없어가지고요. 조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사례를 한번 찾다 보니까 호주 사례가 가장 굉장히 어려운, 호주는 물이 굉장히 부족한 나라라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잘 소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제 호주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호주에서 유명한 게 이제 머레이 달링강인데요. 요 먼저 그림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머레이 달링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 주가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고요. 호주 전체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여기가 거의 관계 면적 이런 게 이제 호주의 70%를 차지했거든요. 인구도 여기 다 대부분 이제 유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주 이제 머레이 달링강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여기 굉장히 이제 호주에서 제일 중요한 최대 유역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경제사회 환경상 굉장히 중요한 유역입니다. 그런데 물이 이 부분만 귀하다 보니까 원래 호주 연구하게 된 계기도 이제 제 처제가 지금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호주는 목욕을 할 때 딱 시간을 옛날 공부할 때도 보면 이거 이제 처제 가서 했는 얘기가 딱 목욕 시간을 5분인가 몇 분을 딱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유학생들이 가서
5분 만에 목욕을 하니까 머리 긴 여학생들은 막 머리 감다 보니까 막 5분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물값이 비싸고 귀한 나라였거든요, 호주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에 관해서 워낙 이게 분쟁이 있고 또 과거에는 주마다 또 한 100년 이상을 권익 다툼을 반복하면서 관리가 또 서로 막 주마다 서로 달리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들마다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를 통해서 있다 보시면 몇 차례 합의가 있었는데요. 합의를 통해서는 그것 가지고서 어떤 통합적인 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 정비가 낙후가 되어 있고 수리권이 또 농업이 워낙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과잉이 부여돼 있고 또 농업 이제 거기다 상한선을 캡을 정해놨는데 그 상한을 계속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이제 법을 통해서 어떤 그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통합 물 관리를 시행하는 게 바로 계기가 된 게 2007년도 연방수법입니다. 이 연방수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이제 독립기관 머레이 달링강 유역관리청,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수자원공사와 비슷한 이렇게 유역관리청이 있고요. 유역 계획을 책정하고 수리권을 이게 가장 이제 핵심인데요. 수리권 개혁을 통해서 수리권을 토지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래 대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물을 얼만큼 쓰든 주고선 나머지 더 필요하면은 거래를 통해서 수리권을 딴 사람한테 가져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수리권이 좀 남아도는데 낙동강에서 부족하다 물이 그러면 한강에 있는 수리권을 사와서 거기 이제 물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아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왔고요. 그다음 통합 집수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역 관리하고 집수 부분에서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뭐 시민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이걸 이제 하나하나 한번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그러면은 왜 연방수법이 제정 전에 하청 관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하한 소유자가 이 하천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물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로 이제 관행수리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관행수리권 비슷한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하한 토지 소유자하고 좀 떨어진 토지의 소유자하고 물에 관한 분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일부러 그 한글 이제 제가 드렸는데 거기부터 이제 그런 딱 판례 치면요 엄청나게 판례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빅토리아주와 큰 주 중에 빅토리아주하고 뉴사우스 웨일스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입법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하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척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또 그리고 어떤 주는 또 이렇게 된다고 어떤 주는 안 되니까 통합적인 게 안 되고요. 가장 또 더 큰 문제점은 이게 마부 판결이가 굉장히 인권 차원에서는 유명한 판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영국이 지배를 이제 그 쿡 선장이 가가지고 지배한 이후에 막 했는데 그 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주민의 권리를 다 무시해 버렸는데 호주는 이 마부 판결에 의해서 원주민의 전통적인 토지 지배를 법적 점유권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물을 그동안 사용했던 거는 법적으로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나중에 침략자들이 거기서 그걸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주민 토지보호법을 만드니까 그 당시에 원주민들도 머레이 달링강 유역에서 많이 살았었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먼저 물에 관한 선정권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허락받고 하니까 또 분쟁이 또 이제 막 서로 권리가 수리권이 막 관행 수리권도 있고 뭐 선점권도 있고 무슨 권도 막 이렇게 막 허가 수리권 막 복잡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통합물 관리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요. 그 전에 이제 일련의 노력들을 이제 겪어왔는데 주마다 협정을 통해서 맺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근데 잘 안 지켜졌고요.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4년도에 콕 협정인데요. 이거는 요금이 이제 요금 체계를 좀 바꿔서 공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반영시키고 어디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비용 정말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비용을 반영시키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수량 상한을 정해서 94년도에 뭐라고 하냐면 93년도하고 94년도에 물 현재 취수량 쓴 그것만 딱 계산을 해서 그것까지만 취수량 상한을 정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하려면 더 추가 허가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제 주마다 협정을 맺었는데 물 관리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이제 물 이용 상한을 도입했는데 일부 주들은 이제 협정 맺고선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언제나 그냥 주마다
서로 끌어다 쓰고 막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하수를 여기다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이용 상한제도의 한계가 있죠. 지하수 물 계속 퍼나가면 되니까요. 그다음에 물과 관련한 주들 사이에 어떤 조정을 하려고 해도 어떤 조정의 효력 같은 게 제대로 없어서 제재 권한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주들이 만장일치 방식을 채택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만장일치하다 보니까 서로 반대하면 또 이제 제대로 정책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역 단위의 어떤 수리권 등록과 종합 데이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물이 과연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를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연방수법을 제정을 했는데요. 연방수법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1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자금 투입에 근거를 마련하니까 법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호주 인프라 근대화, 그 다음에 수자원 정보 관리, 유역 관리 개혁 이런 걸 마련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주 단위의 유역에 관한 권한을 연방 정부로 전부 다 위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방 정부가 돈을 투입하면서 이제 마련해 주면서 연방 정부가 다 가졌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연방에서 이 어떤 하천 유역하고 수자원 관리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이 이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이 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라든가 안정적 용수 공급 이런 것들을 이제 연방 정부가 전부 다 담당하는 것으로 이런 권리들을 연방 정부가 갖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연방에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머레이 달링강 유역관리청이라는 거를 예전에도 있던 기구인데 이걸 통합해서 강력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만들어서 독립기관으로서 이 머레이 달링강 유역의 수자원을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기능과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요. 이런 기능들을 막강한 기능들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 단위의 물관리위원회가 있어서요. 이 물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우리도 비슷하게 이제 물관리위원회 지금 있는 것처럼 유역 단위도 있고 물관리 있는 것처럼 뭐 수자원의 데이터의 평가라든가 수자원 평가 보고서 발행한다거나 예산을 평가하거나 이런 걸 이제 물관리위원회에서 맡게 됐고요. 다음에 이제 유역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는데요. 유역 계획에서는 여기 수량의 한도를 여기 보시면은 멀리 달리강 유역의 수자원을 지속 가능하게 어떤 취소할 수 있는 수량의 한도, 그러니까 유역 전체의 수자원하고 개별 수자원에 대해서 다 한도를 설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용수도 이따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군요. 환경용수 계획이 있는데요. 용수가 제대로 이제 유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환경용수가 갖춰야 된다라는 걸 먼저 기본을 잡고 거기는 침범을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질 염분 농도 관리, 그 다음에 여기 조문에서는 명확하진 않았지만은 이 계획에서 수자원에 관련 수리권 거래에 관한 규칙을 따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유역 계획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각 주마다 이 유역 계획을 보완하는 수자원 계획을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고 연방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수자원 계획이 유역 계획과 정합하지가 않으면은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없어서 할 수가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취수량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호주에서는 그 전에 이제 처음에 목표치를 얼마나 잡았냐면은 유수량을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기 2,750기가인데요. 이게요 최초에 뭐냐면 그 전에 막 무분별하게 쓰기는 이제 취수량의 20%만을 딱 한정시켜서 요거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네가 필요하면은 이제 수리권 거래에 의해서 더 필요한 사람은 가다 들어라. 모든 일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 뒤로 좀 높여서 40인가 50까지인가 높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딱 강력하게 얼마까 처음에 이제 초기 설정을 딱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시장 경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수리권 거래제도입니다. 요 취수량 관리 요거를 맨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종래 관행 수리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리권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주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은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의 수리권 거래 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는데요. 이 수리권 거래 제도의 의미가 유역 전체에 걸쳐서 어떤 각 주마다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수리권이 거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한강 유역에 사는 사람에서 한강 물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낙동강 물이라든가 뭐 영산강 물, 한강 물 이렇게 쓰던 이게 수리권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수리권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토지하고는 완전 법적으로 분리된 재산권의 개념이 돼버렸습니다. 여기는 지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아예 수리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사 간 사람은 수리권을 다 매매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일시적으로 조금만 겨울에만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물을 양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별도의 관리가 되고 물 이용 상한을 정하고 그다음에 등록제도를 둬서요. 수리권을 이제 좀 등록부가 따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처럼 이제 해서 이걸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그 통합 시스템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수리권 맞네면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매매에 있어서 이제 뭐 물 부족한 거 일부러 알고선 막 비싸게 돈 받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매매에 있어서 물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주 정부가 매매 가격을 이제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용수를 위해서 정부가 또 필요하면은 정부가 막 물 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삽니다. 사가지고 수리권을 사서 이제 수리권 매입을 한 다음에 환경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인터넷 통해서 시장도 형성됐는데 초기에는 별로 없다가 최근 2016년, 17년도 보면 이렇게 이제 거래가 활성화가 점점점 돼가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또 볼만한 게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인데요. 이건 이제 종래 어떤 정책 위반자라든가 전문 기술자, 그러니까 정부 어떤 과학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그걸 하향식으로 전달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다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이제 호주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호주에서 이게 이제 상향식으로 하향식 방식은 좀 한계가 있다고 특히 각성하게 된 계기가, 여기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호수가 저도 잘 처음 들어봤는데요. 여기 염수 증발에서 옆에서 이제 이 염수 증발 지역에서 이제 어떤 그걸 막도록 하는 어떤 사업 계획을 했는데, 추진을 했는 전문가들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주민이 반발이 극심해서 결국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서 무조건 이게 맞다라고 해서 주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은 이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하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적절한 부분이 있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천연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과제가 있으면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는 게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배분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집수 관리, 이게 물을 어디가 배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인간 활동의 영향을 관리하고 다면적인 이익 조정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해야 되고요. 또 집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보의 공개와 공유, 이해관계자 합의나 조정, 뭐 제로 옵션 이런 것들을 포함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고 검토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으로 해서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그 정책에 반영한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관계자가 많고 관련 부처가 많을수록 조정이 더 복잡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주민 참여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하고 있고요. 조정을 하게 되면은 확정적으로 거기에 반대할 수가 없게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하천 및 지하수를 통합적으로 이제 그동안 하천만 따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지하수까지 포함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자를 고려해서 환경을 최적화하기 용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최근에 수년간 데이터를 종합해서 일단 정한 다음에 그거는 반드시 이제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 이제 수리권을 통해서 하는 이제 물 관련 정책을 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역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수리권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는 조치도 이제 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 관행 수리권하고 기득 수리권인데요. 이거 이제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늦춰지기 전에 빨리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하천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관한 수리권을 토지와 분리해서 독립적인 객체로 파악하는 정책을 펴야 되고요. 물관리기본법에서는 물을 이제 뭐 허가 등을 받아야 된다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관행수리권 이런 거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이제 제대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모두 이제 허가수리권을 일원을 해서 관련 세부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리권은 뭐 거래까지는 아니더라도
물에 관한 전체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데이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수리권 누가 물 많이 쓰더라 왜 그런지는 이제 공개를 하면은 사람들이 왜 쓰냐 의문을 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책에 따른 어떤 정책이냐에 따라서 상향식이 적합하냐 하향식이 적합하냐 해서 그거를 의사결정 시스템에 접목을 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유역관리라든가 집수관리에는 이런 경우는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지역 아니면은 뭐 지자체 이런 다양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이거는 하향식보다는 상향식 좀 약간 정책을 시간을 갖고선 정책을 결정한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을 한데 그렇다고 하면 한없이 할 수는 없고요. 이 상향식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을 하다 보면은 주민 참여하고 계몽 등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미 원자력 등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도 있었고 또 교육부 그 교육 정시냐 수시냐에 대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한번 또 공론화위원회 비슷하고 한국 이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조정 기능을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단순히 민법상 하에서 얼마든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에서 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대로 그거는 이제 확정적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해서 더 이상 다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오늘 우리 지정 토론자 네 분, 경동대학교의 사덕환 교수님,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김형건 교수님, 그리고 K와트의 유문현 박사님, 그리고 우리 제일 대빵인 이정수 공동대표께서 차례대로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대학교 사덕환입니다. 영국 런던의 주변의 인근 지역의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기든스는 기후변화의 정착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지금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응이 이미 국가 차원에서 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미 좀 늦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90% 이상이 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춘천 국제물 포럼에서 물을 주제로 해서 특히 또 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대해서는 물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 명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를 하셨는데요. 세 분 다 발표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은 다 동의를 하고 특히 또 이 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물 쓰듯이 쓰라 그래서 물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물은 한 3일 정도만 안 마시면은 거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공유제이기도 합니다. 공공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TV나 이런 데 보면 물은 생명입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전체 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또 약 한 9억 3천 명 이상이 물에 든 스트레스 정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깨끗한 물을 식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향후 또 2050년대에는 거의 전 세계 인구의 과반 정도가 깨끗한 물을 향유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예측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전체 통합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물관리 기본법이 저희들이 만들어지면서 물관리 일원화가 2018년도 이후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이제 방제 안전이라든가 행안부에 있고 농업용수는 농림축산부에 있고 또 연안 하구 해양은 해수부에 있고 또 수력발전은 산자부에 있습니다. 근데 편제되어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물 하나를 통합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가능하면 통합하라고 이렇게 하천까지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다 통합을 물 중심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가능하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통합을 하되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에 대해 통합을 하되 그렇지 못한 것은 그 지금 환경부 물관리 기관 중심으로 해서 이 협력적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또 광역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그런 과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다고 좀 첫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물관리에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올해 6월에 이제 완성이 됐고 내년에 이제 유역 물관리 종합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사실은 물관리 관련해서 계획이 너무 많아요.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 유역 종합 치수계획, 수도 정비 기본 계획,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소하천 정비 계획, 하수 유역 수자원 관리 계획, 유역 치수 계획, 댐 건설 장기 계획, 지하수 관리 기본 계획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게 이것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요. 이 유역 물관리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논의인데 사실은 어떤 답은 없습니다. 네덜란드 모델을 저도 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는데 다만 물은 공공재이자 공유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공평성과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완벽한 하나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결국 이제 다층적으로 다양하게 좀 우리나라에 맞는 것으로 이렇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아까 그 의사결정 집단과 전문그룹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우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인상적으로 저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역 물관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현장에서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어떤 현장 조사, 어떤 건의권이 또 이런 것이 좀 강화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는 조정하고 또 가능하면 좀 계획을 잡고 전체 통합하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 물 얘기하고 있지만은 물이 핵심인데 사실은 산림, 에너지, 식량 다른 부분하고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 하나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서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4대강 보호 개방하고 유지 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4대강에 대한 보호 개방은 대부분 다 생태계 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입장에서 주로 주장을 하고요. 또 반대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농업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다른 측면에서 또 반대하거나 또 부분 개방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서로 가치가 달라요. 서로 보는 이 경향이 달라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또 계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개방할 건 개방하고 해체할 건 해체하고 이렇게 좀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되고 많은 경우에 정치화가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과학화 또 객관화 또 정거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가 물 관리의 그 효율적인 그 어떤 그 개선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제가 설명하면요. 우리 물 관리 보통 하면은 먼저 하천수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그게 잘 안 되면 댐 용수 그다음 이제 투입을 검토를 해서 투입을 하고 그래도 물이 좀 부족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수지하고 이제 지하수를 검토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수지하고 지하수는 좀 지역마다 조금 많이 사용하는 데가 그 식수로 거의 전용 식수로 사용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수지 물은 좀 물맛이 좀 밋밋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검토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하수 제2용수를 검토하게 되는데 제2용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제2용수에 대한 이용이나 치수량이 아주
1% 이하 정도입니다. 굉장히 재이용을 잘 안 해요. 우리나라는 거의 버리고. 근데 이스라엘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데는 굉장히 뭐 18% 이상이 물이 귀하다 보니까 다시 이용하고 하는 게 높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수도 계획에 보시면은 저수지라든가 뭐 지하수, 하수 재이용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반영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이 소중하기 때문에 재이용수도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해박한 전문가가 돼가지고 많은 걸 묻고 가셨는데 다음은 강원대학교 김윤건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의 김형건입니다. 그 앞에서 하신 발표 내용 다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들 그 물이라는 공통 분모 하에서 연구를 하셨지만은 그래도 다들 전문 분야들이 좀 다르신 만큼 지금 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얘기, 뭐 법에 대한 얘기, 경영학 쪽에서의 접근이 있어가지고 저 역시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세 개를 다 아우르는 어떤 의견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도 뭐 제 한평생 그 물을 소비했으니까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비를 했는데 그 소비자로서 그냥 뭐 어떤 그 질문 같은 그 성격을 띠는 그런 좀 의견을 좀 드리고, 그리고 소비자로서 또 물의 가치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발표에서 이제 명지대 조성경 교수님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이제 해주셨는데, 앞에서 이제 사등관 교수님께서도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은 사실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방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의 근본적인 이유를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이제 추가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아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전담 기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전문가 기구하고 커뮤니케이션 기구의 이제 뭐 분리라든가 아니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뭐 데이터의 이제 공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면은 이제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두 번째 발표하신 이제 인천대 김창희 교수님 발표에서는 그 지금 자료 포락 분석을 이제 사용하셔가지고 지자체별로 이제 성과를 이제 보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는 투입물의 이제 산출 성과를 이제 비교를 하는 형태의 이제 모형인 것 같은데, 사실 뭐 개체 통계량을 지금 제가 뭐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지자체별로 뭐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가장 뭐 효율적인 지자체를 기준으로 그 다른 뭐 지자체들을 이제 비교하는 시스템이래 가지고 그런 모형이래 가지고 아까 그 연구의 한계로 이제 다른 나라 그 언급을 조금 이제 하셨는데, 저 역시 제가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는 전부 효율적인 지금 상황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먼저 확인을 해야, 왜냐하면 전부 효율적인데 조금씩 차이 나는 정도 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데 차이 나는 정도는 좀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비효율적인 그런 지자체들이 사실 그 투입되는 비용이 높은 건지 아니면 나오는 성과가 낮은 건지에 대한 지금 언급이 없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 지자체별로 아까 투입 요소 말고 지자체만의 특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뭐 특성이 공사를 할 때 뭐 비용이 뭐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성과를 내기에 어떤 그 강수량의 차이라든가 어떤 그런 특징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특징들을 조금 같이 추가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면은 결과를 이제 저 같은 소비자들이 이해할 때 저런 특징 때문에 저기 지자체가 이제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원인 분석을 조금 추가를 해주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주대 그 윤태영 교수님께서 이제 하신 그 호주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 결론 내리실 때 그
최적화를 위한 이제 용수량을 이제 잘 통계적으로 확인할 필요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그거 좀 이게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그게 안 돼 있는지를 사실 몰랐거든요. 저는 당연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좀 이런 것은 진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하나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에서 이제 뭐 상향식을 이제 채택을 했다는 면에서,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상향식을 시도하기에 굉장히 저항이 이제 뭐 많을 수 있어가지고, 아까 조성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발표 내용하고 어울려져가지고 그 커뮤니케이션 방안이 잘 마련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로 가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거의 뭐 질문에 가까운 그 의견들이었고요. 그냥 뭐 제가 또 한마디 그냥 또 덧붙이고 싶은 말은, 그 오늘 주제가 이제 물의 가치 인식과 재고 방안인데, 뭐 사실 저는 그 물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게 에너지에 사실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 석탄, 석유, 가스 뭐 거의 모든 자원은 하나도 없는 나라거든요. 이제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하겠다, 뭐 기후변화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원도 없습니다. 태양빛도 약하고 일조량도 약하고 바람 방향은 변동성이 심하고 거의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자원이 없는 이제 국가인데, 이제 물과 관련하면은 조금 비교 우위가 다른 나라보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지금 K워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생에너지 설비만도 이게 1300메가와트를 지금 운영 중에 이제 있는데,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게 사람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수력, 조력, 수상태양광 뭐 다 있는데, 특히 이제 오늘 행사를 여기 춘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춘천에 계획되어 있는 게 이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이제 수열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는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양강의 가치라는 게 뭐 춘천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갖는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오늘 물의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춘천에 갖고 있는 이 가치도 어마어마한데, 근데 문제는 이제 춘천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좀 역설적이게도 가치가 너무 중요하니까 너무 많은 규제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 지역 개발에는 사실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뭐 당연히 물 본연의 가치를 지키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당연히 뭐 그걸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가치를 더 확산하고 더 키우는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뭐 처음 지금 뭐 재생에너지를 뭐 도입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걱정도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은, 뭐 수질의 문제가 있을지 수량의 문제가 있을지 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그 조성경 교수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어떤 공론화라든가 객관적인 자료의 공표라든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시도를 이제 뭐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뭐 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좀 물의 가치를 조금 더 키워나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치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가지고 더 키울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있죠. 김영경 교수님은 전직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입니다. 당연히 그 물 넥서스 하는데 중요한 고리 하나를 갖다가 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다음은 그 K와트에서 오신 김문현 팀장, 커뮤니케이션 잘하십시오. 네. 예. 오늘 발표 들으면서 하나 좀 스쳐 지나가서 생각났던 게, 뭐 경제학에서는 물과 다이아몬드 역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조성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 조사를 하셨는데 물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제 그 물에 대한 가치를 표현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이라고, 물론 공공요금이니까 이렇게 다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타 공공요금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도 이제 그 수도 쪽이 제일 좀 낮은 상황이에요. 그럼 그걸 좀 생각하면서 이거 여기서도 역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이제 그 물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일단 가치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얘가 결국 이제 가치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서부터 발생하는가. 이제 뭐 어떤 시야로 보냐에 따라 좀 다 다를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람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수요자들,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 해도 그거 이제 안 받아주고 시장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그건 이제 가치 없는 걸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에 대해서 가치를 인식하고 물의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수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물에 대한 니즈가 뭔가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자체가 약간의 이제 국가 주도, 일반적으로 공급 중심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까지 흘러왔죠. 왜냐하면 워낙 옛날에는 이제 수요가 충분했기 때문에 니즈들이 다 충족을 못 시키는 상황에서 이런 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충분히 니즈를 다 맞춰주는 상황이 과거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물에 대한 니즈들이 되게 다양해지고 되게 높아지고 우리나라 수도만 해도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지만은 우리나라 수돗물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걸 보면은 더 이런 수요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물의 공급의 안정성 이런 거를 가진 상황에서 그 물의 가치를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니즈를 더 많이 좀 고민하고 그쪽 방면에서 자꾸 그 정책을 발굴하고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주 사례 이렇게 들으면서 호주 사례는 저도 조금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호주 사례가 되게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좋은 사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호주 사례를 보면은 결국 물을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취급하냐에 따라서 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이걸 제가 이제 호주를 좀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마지막에 이제 슬라이드에도 좀 있었지만은 이제 자본주의 논리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작년 이맘때 딱 이맘때네요. 여기 춘천 물포럼에 와서 작년에 제가 환경용수 발표를 했었어요. 해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게 이제 환경용수 얘기를 하다가 호주가 환경용수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를 한 게 기사를 좀 그때 발표를 준비하려고 기사를 찾아봤는데 호주 농민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 이 수리권 거래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찾아봤더니 중국이 그 수리권을 사버린다는 거예요. 호주 수리권을. 그래서 당장 호주의 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물인데 소유권은 중국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호주 농민들이 이 우리 물인데 왜 다른 나라가 이거 쥐고 안 푸냐 이래가지고 이제 되게 그 반대 갈등이 심하다라는 기사가 작년 이맘때쯤 나왔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이제 뭐 워낙 이제 그 호주에서는 좀 작은 포션이었어요. 실제로는 그 수리권이 아주 뭐 대부분을 차지한 게 아니라 되게 작은 포션인데도 일단 이제 정서상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리권 제도 우리나라에는 이 수리권 거래제가 도입하기까지는 조금 아직도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는 시사하는 점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물의 가치가 명확해질수록 분쟁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물의 분쟁이 많이 있는 것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물의 분쟁이 발생하는 거는 그 중에 하나의 요인으로 물의 가치가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이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됐든 간에 물의 가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면 뭐 우리가 지금 상류와 하류 그 다음에 또 뭐 공급자와 수요자 이런 여러 물의 갈등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는데 그 갈등들을 이제 조정하거나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 해결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자꾸 이제 공식화하고 자꾸 좀 더 정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대를 누리고 같은 기준으로 같이 바라보는 그래서 같은 잣대로 바라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 그러면 뭔가 거기서 그 분쟁의 요소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물의 가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도 생각을 하지만 결국 이제 물에 우리 여기 앞에도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긴 하지만 저 자체의 가치보다는 실은 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까 그래서 약간의 부가가치의 형태가 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물을 좀 공업용수, 농업용수, 뭐 생활용수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게 큰 산업이 또 산업적인 형태로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외에도 아까 우리 이제 김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수열 에너지라든지 또는 뭐 재이용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의 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이 고려될 때 우리가 그 물의 가치를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외에도 저희가 물의 가치는 꼭 뭐 이렇게 실제 쓰는 것뿐만 아니고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윤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법 이것도 굉장히 큰 가치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 또 물 산업, 물 에너지 이런 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물의 가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 역할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할 때는 꼭 지금처럼 아주 좁은 걸 보기보다는 조금 더 넓게 봐서 이런 그 수법이나 정책이나 산업이나 에너지나 이런 걸 다 포괄해서 조금 한꺼번에 같은 시야, 그러니까 다양한 시야로 공유를 할 때 물의 가치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학술적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물의 흐름을 조금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저희 K-워터도 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좀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지금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기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들을 이런 사회 경제적인 자료뿐만 아니고 그 플로우 머티리얼 같은 그 계정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같이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물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 볼 수 있는 그런 물질 계정 이런 것들도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가 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정책을 만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역시 늘 물로서 먹고 사니까 물에 대해서 혈압하네요. 다음은 이제 오늘의 전문가인데 이제 이정 선생님도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죠. 전혀 이제 입장이 다른 데서 오늘 그 발표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고요. 또 세 분의 토론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문현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저는 그 첫 번째 발표하신 분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두 분 발표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의 가치, 물의 사용적인 것 또는 이용적 가치, 물을 물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그걸 부가적으로 해서 확대시켜서 산업적으로 혹은 이용적인 측면에서 가치, 그다음에 설문조사 하셨을 때도 시민들이 볼 때 물의 가치라는 게 내가 내 삶에서의 물이 갖는 가치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보고 이제까지 해왔고 또 산업적으로도 해왔던 부분인데 저는 특히 물의 가치 인식과 제고 방안이라고 한다면 물을 사용하고 있는 유역 공동체가 우리 유역에 가지고 있는 물의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물의 자원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부분에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좀 선행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전부 이게 사담입니다만 연초에 사실 올해가 유엔이 정한 물의 가치의 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으면 제가 몇 년 전부터 수돗물 물값 K-워터가 물값 인상하겠다 또는 물값 현실화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이야기할 때 물값 현실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그 용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물을 생산하는 수돗물 생산 비용 대비 이용자의 물값이 비율로 해서 현실화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정말 공급자 이야기라는 거죠. 물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가치적인 의미가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져야만 저는 이용자가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용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를 위해서라도 물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달리 말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또는 우리의 자산, 우리가 있는 유역의 수량의 문제, 물의 리스크가 어떻게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어떻게 수질 문제가 어떻고, 뭐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평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아주 디테일한 평가가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단계를 밟아갈 거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수정공사에 계신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쯤이면 매번 물값 현실화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물값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유역마다 물이 가지고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의 자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가치에 맞게 우리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절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보는 거가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일 거다. 물값을 산정하는 방식도 그럴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걸 누가 할 거냐? 수도공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물에 대한 그 가치 요소를 정할 때 이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 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시민들하고 합의해서 일정한 요소들을 합의하고 그 요소들을 접목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생산해내는 거, 이게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 거버넌스 필요하고 그런 등등이 있고요. 그래야만 저는 오히려 상류 지역에, 특히 강원도 지역 주민들이 물의 가치, 우리 물을 정말 보존하고 가치롭게 내려보냈는데, 그로 인한 우리는 불편익이 너무 강하고 하류는 편익이 높은데 사실은 물값도 아주 싸게 먹고 있잖아요. 이런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이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물의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물의 자원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넌스 이야기 하시는데, 우리 이제 거버넌스,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버넌스가 뭐 되게 좋은, 의사결정에 참 좋은 그 기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참여의 주체가 어떤 형태를 갖느냐, 이런 것도 있다. 너무나 다양한 차원의 굿 거버넌스 이야기도 하고, 배드 거버넌스 이야기 다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거버넌스 형태로 의사결정에 참여해보면서 느낌은, 지금 이제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은 연구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이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늘 수면 아래에 있는 거죠.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 수면 위로 올라온 부분은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물론 주체가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부분은 저는 그 전 단계에서 연구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거버넌스가 운영되는 시스템에서는 아까 의사결정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뭐였죠? 논의하는 단위하고를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렇게 구분하시면 다 좋으나, 그러나 그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들이 이 거버넌스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부분에 대한 적어도 그 시선은 동일의 정도까지는 그런 단계를 다 가져가야만 이 거버넌스가 실제로 실행됐을 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 점을 좀 방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물 가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물 재이용 관련 부분도 결국은 같이 가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두 번째 발표하신 분 내용은 제가 뭐 제 전문도 아니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가 물 재이용 관련해가지고 물의 가치 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재용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느낀 한데, 물 재용수의 부분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돗물 너무 잘 나오고 이제 이 재용수까지 이용해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 전체 자산으로서 볼 때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는 이 문제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지난 6월에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그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는데요. 사실은 국가 물관리 종합계획, 우리가 유역 종합관리를 지난 오랫동안 30년 동안 이야기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 종합관리의 기본 전제는 바텀업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들을 가지고 국가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지금 탑다운으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의 이행계획 형태의 유역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역 종합계획이 국가계획하고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부합성심사를 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늘 통합관리, 또 그다음에 유역 단위에서 유역을 기본적으로 하는 단위의 물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제도나 그걸 규정하는 법률적인 행위는 여전히
기존의 관행대로 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인데 그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우리 어제 오늘 계속 토론 여러 세션에서 토론하면서 그 점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이 하나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물관리 기본법이라고 하는 세상의 법이 물 관련해서 세상의 법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그 아래 우리 지금 물관리 계획에 관련된 계획들이 대부분 물 관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들이 다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 법들 아래서 이행되는 법정 계획들은 또 수없이 많고 그 이행을 위한 재원도 엄청 만들어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법률 정비라고 하는 부분을 계획의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뉴욕종합계획도 만들어지고 이 계획들을 이행하기 위한 전체 계획들의 위계나 위상 이게 만들어지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저는 법률 문제는 그게 맞춰서 개별 법들을 정비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호주 사례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전에 뉴욕 통합계획에 대한 많은 논란이나 연구나 발표할 때 늘 그 호주 사례를 갖다가 보여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결과로만 봤는데 지금 오늘 윤태영 교수님 그 논문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그 과정들을 보게 돼서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시사할 수 있는 게 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유명한 토론을 해주셨는데 세 분의 발표자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고 아마 핵심적인 내용 메시지를 갖다가 발표자께서 나름대로 판단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냥 거버넌스, 왜 그런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이 나왔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커뮤니케이션과 거버넌스는 첫 번째 목표가 무엇인지 모른 채 형식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위원회들이 수도 없는데 이제 그런 문제. 두 번째는 원칙의 부재입니다. 운영 원칙의 부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장일치로 할 건지 다수결로 할 건지 아니면 뭐 그런 원칙이 필요한데 운영의 원칙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자들의 문제인데 참여자들이 존중과 인정을 거부합니다. 예, 주장만 하죠. 마지막이 제일 큰데 정치적인 종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을 구성하는 데 시간을 다 쓰죠. 누가 들어갔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4가지의 문제의식으로 그거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거버넌스와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토론해 주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 오늘 그 주제에서 조금 이지적이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지금 저희 그 제2용수 분석한 결과에서는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해외 연구만을 이용해서 분석했다는 게 가장 큰 한계점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아까 말씀 지적해 주신 뭐 집안이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자체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외 연구들에서는 해외도 물론 뭐 중국과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중국과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자체가 다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어쨌든 간에 지자체들을 평가하고 걔들이 효율성이 얼마나 누가 더 뛰어나고 이런 것들을 평가는 하려는 시도는 있었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그 시도가 아예 없었다라는 것에서 어쨌든 간에 첫 발을 한번 떼어봤고 그 이제 물론 그 뒤에 나오는 후속 연구들에서 얼마나 이제 제 연구를 공격하면서 이 변수는 요게 더 맞다, 이 변수는 이게 더 맞다 하고 아마 나올 거긴 한데 그래서 첫 연구가 사실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진행은 했고 그 뒤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그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별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환경 변수로 넣어서 어떤 인구의 수가 혹은 원래 수원지에서 얼마만큼 떨어졌는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어떤 각 이용수들의 이제 효율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후속 연구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기 사득환 교수님 말씀하신 기본 계획이 너무 많아 통합해야 된다. 이건 진짜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쪽 부분도 연구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용수량 최적화하는 용수량에 대해서도 저도 이게 제가 그냥 찾아본 바에 따르면요, 이 유지유량 같은 경우 가뭄시 그걸 유지하는 거고 환경유량은 수질을 뭐 하는 그거는 개념이 있는데 최적화 유량이라는 개념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호주가 데이터를 전부 다 관리를 해서 이제 지하수까지 합쳐가지고 유량을 총 계산해서 그 최적화 유량을 도출을 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하수 같은 경우 아직도 지자체에 맡기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다 고려해서 어느 정도가 돼야만 우리가 앞으로 수만 대에 걸쳐서도 이게 물이 최적화될까라는 거는 아직 그게 용수량이 정확히 확인이 안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도 오늘 크게 배웠는데 이제 수리권 거래에 관련해서 물의 가치를 명확하게 하는 시스템 정말 와닿았고요. 예, 정말 큰 차원에서 역시 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는 굉장히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정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호주가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호주가 이렇다 이렇게 보여줬는데 왜 그런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마부 판결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서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하네요. 모든 학술대회 나가면 항상 시간을 초과하는데 오늘 요 대회만은 아마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시간이 조금 여기는 혹시 폴바에서 이 춘천에서 오신 분들 질문이나 뭐 코멘트 할 게 있으십니까? 예, 저쪽에 마이크 잠깐. 네, 안녕하세요. 수자원무사에 근무하는 박승지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저희가 이제 2018년 5월달이죠. 그러니까 토합물 관리하면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물 관련 이제 공공기관 기능 조절 매개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수도 그러니까 저희 환경공단 이제 상수도의 분야로 이제 전문가 되어 있는 지금 이 상황인데 엄밀히 말해서 지금 물 사용에 대해서만 이렇게 너무나 이슈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2010년도 이후에 기후 변화가 이제 좀 급격하게 이루어진 이 나라에서는 사실은 홍수 방어 기전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홍수라는 것이 어떤 도시 홍수하고 일반 강원도 지역의 산간지방이라든지 이런 홍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시 홍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에 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기반 시설이 일단 한꺼번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도시 이제 방어 기전이 굉장히 이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걸다가 좀 참고를 하고 이제 대책을 세운 데 있어서 아마 일본의 어떤 지금 사례를 갖다가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물 사용뿐만 아니라 물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어떤 도시라든지 어떤 지방지자체 그런 계통에서 좀 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정책적인 어떤 건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란 게 소위 이제 자연의 변화 징폭이 커지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시설을 한 50년 주기 재난을 대비했는데 지금은 그걸 한 80년, 100년까지 이제 재난 이 강도를 높이는 이제 아마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아마 수공에서는 고맙게도 그런 발언을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는 깨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이 사회를 맡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회가 굉장히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워낙 배운 게 많아가지고 지금쯤은 아주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저도 물에 대해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 옛날에는 이게 물 갈등이라는 게 이제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농업하고 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부유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간의 이제 물 갈등인 줄 알았는데, 오늘 와서 느낀 것은 이제는 사람하고 자연 사이에 이제 사람하고 자연 사이 갈등은 어찌 보면은 현 세대하고 미래 사이의 갈등,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경제학이나 법이나 이제 이 공학적으로 접근했는데, 실제로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제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는 게, 앞에서 우리 그 조승경 교수님이 이 전문가 의견하고 일반인들 의견하고 이제 의견이 달라졌을 때 이거 어떻게 조절하지? 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백신, 우리는 착한 국민들이니까 국가가 맞으라 그러면 대부분 다 맞는데, 그 나라는 보니까는 과학자들은 전부 다 백신 맞아야 된다고 다 그렇게 와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일반 시민들은 안 맞는 사람이 한 40% 이상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상하다. 우리는 과학적인 지식을 갖다가 이제 제가 하나님보다도 아마 과학의 신을 더 믿은 것 같은데, 이 갈등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은 모르지만 물에 대해서도 아마 이 수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이런 이제 견해하고 저 시민단체하고 일반인 생각하는 이 견해 차이가 있으면은 요 견해 차이를 어떻게 조절하고 해결해 가는지, 앞에서 아마 그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앞으로 우리 이제 물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걸 갖다 상대방한테 심을 게 아니고, 상대방 생각하고 내 생각 차이의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 나가는 것이 이제 요걸 갖다 좀 더 고민해야 제대로 물의 가치가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세 분의 발제자들 그리고 네 분의 토론자들, 우리 이제 이 물 가치 인식 제고 방안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발제와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12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